우리네 삶이 때론 불가사의한지라 가끔씩은 사실인지 아닌지보다 그것을 믿는지 믿지 않는지가 더 중요한 기준이 될 때가 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에 시작되죠. 그렇다고 믿기 시작한 순간 마치 각독의 눈금이 격차를 벌이듯 점점 모든 것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당연하다고 믿고 있는 모든 것에 의심의 잣대를 들이밀게 만드는 시간, 국민 라디오 임승수의 좌변기에 오셨습니다. 네, 이말단 임승수 교주님 오늘도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빨간 날 나오셨어요. 예, 빨간 옷도 입고 나왔습니다. 그러게, 쌤 빨갱이. 예, 게다가 빨갱이. 모든 걸 다 갖추고, 삼박자군요, 삼박자. 빨간 날, 빨간 옷 입고, 빨갱이. 네. 예, 최악인지 최고인지 모르겠는데. 근데 뭐, 교주님은 늘 최고시기 때문에. 예, 얼굴 빼고는 다 최고입니다, 예. 그건 맞습니다. 우린 거짓말을 못합니다. 예. 뭐, 문 아나운서께서는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가 사실 녹음해놨었잖아요. 네, 녹음해놨었죠. 예, 저를 힘들게 하셨죠. 예, 제가 원래 계획은 6월 3일에 이제 가족과 함께 나가서, 이렇게 쉬다, 요번이 또 결혼 5주년이고 해가지고 그런 계획이 잡혔는데, 그래서 사실 사전투표도 다 해놨거든요? 저희가 그 은채 부모님의 결혼이 몇 주년 됐는지도 다 알잖아요? 하도 강조하셔서.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출발 6월 3일 전날에 이제 애가 피아노에서 떨어져가지고 큰딸이. 아이고. 그래가지고 이제 팔꿈치 쪽 이렇게 뼈가 골절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급히 여행을 취소하고, 이제 응급실로 갔어요. 2대 목동병원으로 달려갔는데, 그러니까 이게 뼈를 맞춰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제 거기 분이 이제 병원 관계자분이 뼈를 맞추는데 얘가 막 너무 우는 거 아플 거 아니에요. 어린애 입장에서는 다 겁도 나고 아프기도 하고. 그 애 우는 거 들으면서 이제 전 또 더 견디기가 힘들고 막 그랬는데, 아무튼 거기서 이제 소견을 주기로는 이제 전신 마취를 하고, 그 팔꿈치 부위에 이제 철심을 한 2-3개 박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너무 황당하잖아요. 그래서 한 군데에서만 들어봐서는 좀 이게 너무 좀 안 될 것 같아서 바로 또 세브란스로 옮겨가지고 거기서도 한번 다시 소견을 들어봤는데 똑같은 소견이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수술을 했는데 다행히 이게 이렇게 어려운 수술은 아니고 그 팔꿈치 뼈가 좀 민감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거기가 이제 잘못 자라게 그러니까 뼈가 어긋나게 맞으면 이제 팔을 폈을 때 팔이 좌우로 좀 구부러진대요. 예, 왜냐면 한창 지금 성장기에 있는 아이기 예, 때문에. 더 그렇기 때문에. 네. 뼈를 고정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이제 간단하게 이제 철사 같은 거를 2개를 박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수술도 잘 됐고 애가 잘 놀고 있어요.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DJ 고라고 고승덕 씨가 계시거든요. 네. 그분이 이제 요즘 동영상이 뜨고 있어요. DJ 고의 쏘리 이래가지고 미안하다. 그걸 보여줬더니 애가 미안하다 이러면서 이제 잘 노는 거예요. 그래서 동영상으로 찍어놨는데 DJ 고의 쏘리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장난 아니에요. 한번 검색해보세요, 여러분. DJ 고의 쏘리. 그 누가 이렇게 재미있게 이거 랩처럼 만들어 놓은 게 있거든요. 저희 이거 웃어도 되는 거죠? 어느 법에 저촉되거나 그런 거 아니죠? 하도 겁이 나서 하수상한 시절이라. 예. 못난 아버지를 둔 딸에게 정말 미안하다 이게 있거든요. 이게 근데 정말 재밌어요. 참 그분 개인사로는 참 안타깝긴 한데 선거에 나오셨으니까 또 어쩔 수 없이 그게 다 퍼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그렇습니다. 그 개인으로 살았을 때는 문제가 안 되지만 공직에 나선 이상 불가피한 부분이 있다는 거를 그렇죠. 아마 그래서 저희 같은 사람들은 함부로 공직에 나갔다는 얘기하면 안 되겠잖아요. 저도 지금 저한테 돈 떼인 사람들이 찾아올지도 모를 것 같아서. 근데 아무튼 그래서 아이가 좀 팔꿈치 잘 됐어요. 한 4주에서 6주 정도만 깁스하면 완전히 정상으로 돌아온다니까. 그래서 원래는 녹음 예정이었는데 다시 생방, 역시 생방이 좋군요. 저번 주 녹음해보니까 전 녹음 체질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가요, 녹음에 했던 내용을 지금 고스란히 다시 생방송으로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연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제. 그리고 부희정 아나운서는 내용도 모르고 오셔가지고
장단 잘 맞춰주시는데 네. 오늘은 왠지 좀 생동감이 떨어질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이럴 때 필요한 게 이말단들의 출동이겠죠. 예. 오늘 여러분 방송 후기 좀 많이 남겨주세요. 네, 진짜로 실시간으로 댓글 좀 많이 올려주시면은 네, 여러분의 아나운서가 지금 내용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 방송이 조금 나른해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게다가 오자마자 보니까 엎어져서 자고 계시더라고요. 샘. 예. 예, 그런 비밀은 말씀 예. 안 하시는 걸로. 예,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댓글, 실시간 댓글이 많으면 많을수록 저희 방송이 더 재밌어지고요. 우리 임승수 선생님이 더 신이 나서 신나게 해줄 겁니다. 지금 사실은 이렇게 중간에 빨간 날이 껴있는 날들, 특히 이제 오늘은 금요일이잖아요. 네. 현충일이라서 굉장히 조금 자숙하면서 보내고 약간은 조금, 우리나라를 위해서 먼저 가신 분들에 그렇죠. 대해서 감사를 표하는 날이긴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 기회를 이용해서 또 휴식에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그래서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이 조금 줄어들지 않았을까 살짝 걱정이 되거든요. 예. 그래서 괜찮아요. 나중에 다 내려받으시니까. 예. 어쨌든 지금 혹시 실시간으로 함께하고 계신 분들은 저 여기 있어요 라고 본인의 존재감을 좀 뽐내주시길 간곡히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보, 국민TV 조합비 이제 낼 때가 됐다고 하는구만요. 오, 그래요. 그 국민TV도 개국하고, 그 뉴스K도 하던지. 달달이 11,000원 내는 거 맞죠? 11,000원만 내지 말고 좀 더 쉬어. 이 새싹이 돋아날 때는 물을 충분히 줘야 하는겨. 근데 인터넷으로 하려니까 보통 어려워서 뭔. 공정 언론을 꿈꾸는 미디어 협동조합 조합원이 해야 할 일. 조합비 납입입니다. 매달 고정 납입 어려우신가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서울 전화 3144-0933 3144-7737로 전화하세요. 사무국 요원들이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서울 전화 3144-0933 또는 3144-7737 여기는 진짜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입니다. 네, 여러분께서는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국민 라디오 임승수의 좌변기에 오셨습니다. 저희가 또 선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예. 선거하셨어요? 당연하죠. 당일날 하셨나요? 사전에 하셨나요? 저는 당일날 출근할 때 했습니다. 출근할 때 하셨구나. 네. 대체적인 평가가 어느 쪽에 완전한 승리, 한쪽에 또 완전한 패배로 보긴 힘들다 이런 평가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저야 무슨 제가 정치 평론가도 아니고 보통 그렇게 평가하는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예전에 이제 진보 정당에 몸담았던 경험이 있다 보니까 진보 정당들이 예전과는 다르게 이제 여러 개의 당으로 쪼개져서 나오고 그것 때문에 더 좀 뭐라고 해야 될까 선거 결과가 안 좋았던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는 그 부분은 굉장히 좀 안타까웠는데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조의원 교육감이 됐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고승덕 씨에게 감사하고 싶어요, 제가. 아니죠. 그분의 따님께 감사해야 되는 거죠. 고승덕 씨도 큰 역할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사퇴를 안 하셨거든요. 물론 가장 수고하신 분들은 조의원 후보와 함께 성원을 했던 수많은 분들일 거고 근데 고승덕 씨의 역할도 저는 솔직히 이번에 작지 않았던 것 같아요. DJ 고의 소리 정말 제가 애창했습니다 어제. 아내랑 같이 우리 애들이랑 같이 그거 틀어놓고 한 거의 몇십 번 본 것 같아요. 너무 재밌어서. 네. 그래서 아무튼 그 교육감 분들이 굉장히 진보적인 성향을 가진 분들이 전국적으로 많이 된 것 같고 굉장히 저는 기대가 돼요. 왜냐하면은. 예전에 이제 전북 교육감 김승환 교육감님이 이번에 다시 당선되셨잖아요. 전북 김승환 교육감님이 전국에서 가장 진보적으로 평가를 받더라고요. 교육감님 중에서. 네, 그러다 보니까 전북에서 절 참 많이 불렀어요. 근데 이제는 뭐 전국적으로 부르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예. 서울에서도 부르고 뭐 제주에서도 부르고 제주도 맞나요? 하여튼 전국 투어 준비가 다 끝나 있습니다. 사실 오늘도 집에서 나왔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는 집에서 안 나오고 어디 들렀다 올 것 같아요, 제가. 왜 자꾸 셀카 찍으세요, 아까부터.
셀카가 아니고요. 공개하면은 그 청취율 떨어져요. 이거 사진 자꾸 공개하면. 아니 지금 선생님 네. 모습을 많은 분들께 좀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빨간 옷 입은 거. 네. 예. 아이고. 근데 업로드에 지금 계속 실패한다고 나와가지고 사진을 못 올리고 있어요. 그게 왜냐면 컴퓨터도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유 진짜 거부당하셨어요, 선생님. 이런 얼굴 어떻게 올리려고 그러냐 하면서. 자, 여러분, 제가 저희는 또 진실만을 얘기해야 되니까 낮잠을 잔 게 아니라 잠깐 들어오기 전에 1분 정도 이렇게 팔을 괴고 살짝 엎드려 있었는데 선생님이 그게 제가 잠을 잤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고요. 여러분, 아닙니다. 예. 그리고 지금 많은 분들 듣고 계시다고 댓글 쫙 올려주고 계신데 혹시 선생님 지금 확인하고 계신가요? 예, 확인하고 있죠. 이말단들 완전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번 주에 다운로드가 좀 많이 나왔어요. 오랜만에 보는 수치였어요. 예, 정말. 역시 자극적인 걸 해야 되나 봐요. 철학 이런 거 이제 안 해야 될 것 같아요. 철학하니까 댓글도 확 줄고 연락도 별로 없는 것 같고 힘들어졌어요. 제 또 마음이 굉장히. 이제 그런 거 안 할래요. 저 자꾸 뒤에서 부추기지 마세요. 네. 저는 좋았는데. 예. 그리고 여러분한테 꼭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드디어 다음 주에 저번에 말씀드렸던 그 돈 냄새 나는 책이 수요일 날 인쇄소에서 나온답니다. 그럼 아마 다음 주 중으로 큰 서점에는 깔릴 거고 주 한 말쯤에로 그럼 그 다음 주부터는 이제 뭐 좀 쫙 퍼질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이 책에 사실요 저희 집에 생계가 달려 있어요. 네, 진짜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책 쓰기, 이 책, 요번 나오는 책 제목이 이제 삶은 어떻게 책이 되는가 이래가지고 책 쓰기에 대한 주제를 담은 책, 그런 내용을 담은 책이거든요. 네. 특집 편성을 했습니다. 왜냐면 우리 가족의 생계가 걸려있기 때문에 야무지게 팔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잘 부탁드려요. 다음 주부터 제가 좀 굉장히 과도한 광고, 중간 광고와 도입부와 이 말미에 광고가 들어갈 거예요. 이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생님 글쓰기 관련해서 말씀하실 때요. 네. 워낙 사람들 반응이 되게 좋았어요. 네, 좋았어요. 예, 아이들과 함께 들었다라 정말 도움이 됐다라고 얘기하신 분들 많았기 때문에 아마 그 책 저는 선생님 뭐 돈 냄새 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만 정말로 잘 팔릴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안 그래도 제가 오늘 우연히 이제 저는 항상 아침마다 제 이름으로 검색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보니까 오늘 알라딘 그 서점에 누가 제 그 글쓰기 클리닉 책을 읽고 댓글을 남기셨는데, 그러니까 댓글이 아니라 서평을 남기셨는데, 22년 차 그 방송 작가분이래요. 지금 글쓰기 책을 쓰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분이고. 네. 근데 이 방송을 듣고 22년 차 방송 작가인 자기가 충격을 받았다고. 디테일이 중요하다는 걸 어떻게 그렇게 엄청 쉬우면서도 진짜 핵심을 찌르게 설명을 할 수 있냐. 그래서 제가 거기다 댓글로 제가 임승숙입니다라고 달려다가 너무 그러면 싸게 노는 것 같아서 조금 비싸졌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조금 신비주의로 달진 않았는데 혹시 이거 들으시고 계시다면 제가 그 서평 잘 봤어요. 그리고 그분이 흔들리시더라고요. 제 책을 읽고 본인이 진짜 이 글쓰기 책을 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좀 많이 흔들리는 모습을 봤습니다. 왜냐하면 불후의 명작을 읽고 나서는 감히 글이 안 나오잖아요. 네. 심지어는 스티븐 킹의 책보다 제 책이 좀 더 낫다. 이렇게 얘기를 쓰셨어요. 거기다가. 스티븐 킹. 예. 죄송해요. 알겠습니다. 여러분 사실 저도 오늘 상태가 안 좋아요. 날아가거든요. 굉장히 당황스럽네요. 네. 그리고 애기도 좀 아프고 그래서 사실 정신이 좀 제정신이 아니니까 오늘 할 내용 빨리 들어가야죠. 너무 시간을 끌은 것 같아요. 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역시 이제 책 한 권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지난주 다운로드 최근 들어 제일 많이 나왔거든요. 그거에 힘입어 역시 남의 책을 소개해야 되는구나. 이런 이제 좀 그걸 깨닫고 오늘 소개할 책은 김상태 저자가 쓴 어린 왕자의 가면이라는 책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어린 왕자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생택지 페리의 그 어린 왕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책을 쓴 김상태 저자는 제가 무척 감동을 받은 책을 또 하나 쓰셨어요. 엉터리 사학자 가짜 고대사라는 책인데요. 제가 읽은 책 중에 진짜 제 인생에 남을 만한 책 중에 하나예요. 이분이 이제 김상태 저자가 수학을 전공한 분인데 이 역사에 대한 비전문가로서
이 고조선을 연구한 학자들이 주장을 자기가 객관적인 입장에서 비판 분석한 책인데 이 내용이 참 놀랍고 정말 불편부당하게 잘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이 고조선 문제에 관심 있는 분들은 이 책이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분의 글은 단순히 그 내용만 좋은 게 아니라 제가 겸비하지 못한 문학성까지 가지고 있으세요. 그래서 오늘 저번 녹음 때 너무 많이 읽었는데 그렇게 많이 읽진 않겠지만 그래도 좀 내용이 너무 문학성도 있고 글이 좋아서 조금 낭독을 많이 하려고 합니다. 네. 우선 오늘 다룰 책 어린 왕자의 가면을 본격적으로 다루기 전에 어린 왕자를 쓴 그 생텍쥐페리 전체 이름은 이거예요. 앙뚜안 드 생텍쥐페리. 이 사람은 이제 1900년 정확하게 1900년에 태어나서 1944년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제 비행기가 뭐 어떻게 이제 실종이 됐잖아요. 그렇죠. 비행기 사고. 네. 네. 이 비행기 조종사로 알려져 있는데 사실 이제 발견이 됐대요. 그 자네가 2000년 5월에 프랑스의 한 잠수부가 프랑스 마르세유 근해에서 가까운 바다에서 이제 생텍쥐페리와 함께 그 실종됐던 항공기 P-38의 잔해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4년 뒤인 2004년 4월에는 프랑스 수중 탐사팀이 이 항공기의 잔해를 추가로 발견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안타깝게도 아무래도 좀 이렇게 사고로 사망을 한 것 같은데 생텍쥐페리의 어린 왕자 라고 하면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우희정 아나운서께서도 예전에 당연히 이거 읽으셨을 거고. 네. 좀 뭐가 기억이 나시나요? 저는 코끼리 보아뱀. 저번 주에도 얘기하셨잖아요. 녹음할 때. 맞죠? 그거하고 네. 그다음에 술중우정뱅이가 있던 별에 가서 술 왜 마시냐고 그랬더니 취하려고 마시지. 그랬던 것 같나? 네. 아무튼 우희정 아나운서도 취하려고 마신 적 있으세요? 저는 지금은 술을 안 마시는데 네. 예전에 한창 제가 애주를 하던 당시에 예. 정말로 예. 그 정신을 좀 잃고 싶어서 그런 일이 있었군요. 그래서 정말 즐기던 시절이 있었어요. 안주를 안 먹고 술만 먹던 시절이 있었죠. 그렇군요. 네. 예, 그러시면 그런 거 생각나고 그다음에 저는 자기를 길들여 달라고 하던 사막여우. 그렇군요. 여러분도 아마 좋은 기억이 많으실 거예요. 근데 이제 특히 저는 그 코끼리를 삼킨 보아뱀 있잖아요. 네. 저는 그 내용 보면서 옛날 그런 생각. 야, 나는 어린데 동심이 없구나. 아무리 봐도 그게 그렇게 안 보이잖아요. 그 안에 코끼리가 안 보이는 거죠, 우리 눈에는. 네. 근데 솔직히 고백하자면 저는요 재밌지도 않았어요. 좀 뭐랄까, 제가 중학교 때 읽은 것 같은데 재밌지도 않고 도대체 저자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리고 이게 또 사기치는 것 같아. 모자 모양을 그려놓고 말이야. 코끼리를 삼킨 보아뱀이라는 둥. 도대체 이제 납득을 할 수 없는 얘기만 많이 나오던데, 이 김상태 저자분도 어떻게 보면 저랑 비슷한 생각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의 여는 글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제가 좀 읽어드리면, 그러나 확언하건대 이 그림을 처음부터 코끼리를 삼킨 보아뱀으로 인식하는 어린아이는 세상에 한 명도 없다. 따라서 그 취지를 아무리 긍정적으로 봐주고 싶어도 어딘가 불편하다. 그럼에도 이것을 단지 동화적 상징이라고 이해하는 것일까? 뭐 이런 식으로 이분도 좀 의문을 드러냅니다. 우리 마녀님은 저는 숙제 때문에 억지로 읽었던 기억이. 그러니까 그때는요 어떤 느낌이었냐면요. 네. 권장도서 이런 데 꼭 껴있었기 때문에 네. 분명히 나한테는 별 감동이 없고 재미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걸 솔직하게 얘기하면은 야, 너는 낭만도 없고 문학성도 제로고 감성이 없는 아이구나 라고 네. 손가락질 받을 것 같아서 차마 입 밖에 못 꺼내던. 그래서 마치 모든 사람들이 다 어린 왕자 너무 낭만적이지 않니? 뭐 그러면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서 공감하는 듯한 리액션을 취해야 할 것만 같았던, 우리에게 그걸 강요하던 대표적인 책이 어린 왕자였죠. 그렇죠. 예. 특히 권장도서가 됐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권장도서예요. 권장도서가 되면 네. 책이 엄청나게 팔려요. 쌤. 그래서 이 교육청 무슨 권장도서 이게 팩스 한 통만 넣어가지고 내려가면 진짜 엄청나게 팔리거든요. 제가 중요한 겁니다. 그 광주 지역에서 저랑 아내가 같이 쓴 세상을 바꾼 예술 작품들이 팩스로 한번 내려간 적이 있어요.
요번에 지보 교육감님들, 팩스 좀 많이 보내주세요. 예? 진짜 무슨 도서로 말이야, 예? 여러분, 여러분, 예. 우리 임교주님의 책을 권장도서로, 예. 그래서, 이 어린 왕자에 가면은, 이 저자 김상태 씨가, 생택지 페리 그 어린 왕자에 씌어진 가면을 벗기고, 그 맨 얼굴을 드러내는 일찍이 보지 못한 시도를 하고 있어요. 너무 재밌어. 그 순수한 어린 왕자에게 흠집을 내렸냐? 이러면서 이제 조건반사적으로 반감을 가지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예? 근데 이 내용을 쭉 한번 들어보시고 판단하는 것도 늦지 않습니다. 이 책의 부제가 뭐냐면 중세의 무덤에서 날아온 소년이에요. 그러니까 어린 왕자가 중세의 무덤에서 날아온 소년이란 얘기거든요. 그게 어떤 뜻일까요? 중세의 무덤에서 날아왔다. 그러니까요. 이 표현을 지금은 여러분이 좀 의아하게 생각하시겠지만 오늘 이 방송을 들으시면 이 내용을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 의미가 또렷해질 때까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우선 이 글이라고 하는 것은 저도 그렇고 모든 글 쓰는 사람들은 결국에 자신의 머릿속에서 그 글을 짜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 글쓴이의 성장 배경을 아는 게 그 사람의 작품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큰 실마리가 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한번 이 생택지 페리의 성장 과정을 알아보는 것도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람은 이제 1900년에 태어났는데 아버지가 백작 신분의 이제 귀족이었고 어머니도 역시 귀족 가문 출신이었어요. 위로는 누이가 둘이 있었고 아래로는 남동생과 여동생이 이렇게 있었는데 근데 아버지는 백작이긴 한데 좀 이렇게 잘 나가는 가문이 아니라 몰락한 가문 있잖아요. 백작인데 몰락했다. 그렇죠. 예. 굉장히 본인 스스로는 불행하다고 생각했겠네요. 이미 1900년이면 귀족 끝물이잖아요, 사실. 네. 그래서 이제 보험회사 직원이셨어요, 아버지가. 물론 그 당시 이제 보험회사 직원이면 나쁜 게 아니니까 그 정도도 괜찮긴 하지만 광대한 영지를 가진 이제 부자 영주는 아니라는 얘기인데, 근데 이 아버지가 1904년에 괴한한테 이제 습격을 당해가지고 안타깝게 이제 사망을 하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집안에 가장이 없어지니까 이제 얼마나 힘들어졌겠어요. 그래서 이 생택지 페리의 어머니가 본인 혼자서는 애들을 건사하기가 너무 힘드니까 이 5 아이들을 데리고 생택지 페리 외할아버지한테, 그러니까 자기의 아버지죠. 외할아버지한테, 친정아버지한테 가요. 왜냐면은 이 어머니는 남편하고는 다르게 좀 있는 진짜 귀족집의 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외할아버지 성에 갔어요. 샤를드 이름도 제가 모르겠는데 이게 이름이 복잡해. 근데 아무튼 그렇게 했는데 1907년에 또 외할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시네. 그래서 이번에는 생택지 페리의 종조모인 트리코 백작 부인의 성으로 갑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부터 이제 안착을 해가지고 한동안을 이 성에서 좀 귀족의 성에서 좀 편안하게 이 소년이 크게 돼요. 이렇게 친지들의 보살핌 속에서 자란 생택지 페리는 이 자유분방 수준을 넘어서 막 살았어요. 좀 버릇이 없어졌겠죠. 네? 근데 이 생택지 페리가 예수회 소속의 규율이 아주 센 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는데 너무 제멋대로 자란 탓에 왕자병 끼가 좀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엄격한 기숙사 생활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에는 이제 전학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전학을 다니다가 스위스에 있는 프리브르의 빌라 생장이라고 하는 곳에 이제 등록을 합니다. 근데 이곳은 좀 더 돈을 더 내면은 독방을 내주는 곳이었어요. 이 생택지 페리는 이 돈 더 내면 독방을 준다는 걸 알고 어머니가 얹혀 사는 거지 어머니 자체가 돈이 많은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어머니한테 가난한 어머니를 쫄라가지고 끝내 독방을 쟁취해요. 돈 좀 보내주세요. 아유 철딱선이 없다. 네. 철딱선이 그러니까. 없다. 예. 그리고 바로 생택지 페리는 이 방에서 문학에 눈을 뜨게 됩니다. 혼자 이렇게 독방에서 공상을 탐닉하는 습관이 몸에 배어가지고요. 책도 또 많이 읽고 그러다 보니까 혼자서 뭔가 공상을 많이 하게 되고 책도 많이 읽으면서 이제 문학에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생택지 페리는 커서 군대를 입대하게 되는데
어머니한테 이제 편지를 여기서 또 진상짓을 하는 게 어머니한테 편지를 보내가지고 이 자기 군 부대 근처에 방을 얻어달라고 이제 요구를 했어요. 이제 물론 군 생활 중이니까 밤에는 병영으로 들어와야 되지만 자기가 이제 좀 있는 자유 시간만이라도 혼자 책을 읽고 공상에 빠지고 싶어가지고 좀 방을 얻어달라고 한 겁니다. 어머니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수입이 변변치 못해가지고 돈을 빌려가면서까지 아들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을 다한 어머니인데 그래가지고 이 아주머니 그렇지 나한테는 아주머니지 이 아주머니가 이 자식 망치는 길을 계속 하는 거예요. 막 계속 그걸 들어줘. 그럼에도 계속 들어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는 한술 더 떠서 엄청난 돈을 또 요구하는데요. 이 뭐냐면 이 프랑스에 있는 스트라스부르에 비행장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민간 항공사랑 공용으로 사용되던 곳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동부항공사라고 하는 이 회사가 관광 비행을 거기서 영업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생택지 페리가 이 회사에서 비행기 조종을 연습하려면 돈이 많이 들 거 아니에요. 목돈이 들 거잖아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큰 돈을 부탁했어요. 또 어머니는 이걸 또 들어주고 이렇게 성을 떠나서 세상으로 나왔지만 생택지 페리는 이제 별로 달라지지가 않았어요. 그러면서 점점 어떻게 되냐면은 자기만의 세상에 빠지게 된 거예요. 세상을 둘로 구분하게 된 겁니다. 자신만의 이 고립된 독방이나 아파트 그리고 그 외의 바깥 세상 이 둘로 세상을 나눠서 보게 된 거예요. 이것은 마치 그 어린 왕자가 고립된 소옥성과 그 바깥 세상으로 자기가 사는 곳을 이렇게 나누는 것처럼 그렇게 나누는 건데요. 그 고립된 독방과 이 소옥성에서 이 생택지 페리와 어린 왕자는 늙지도 않고 변하지도 않는 이제 왕자인 거예요. 왕자병에 걸렸으니까. 반대로 바깥 세상인 이제 그 곳은 뭐예요? 자기들이 그 생택지 페리나 어린 왕자가 이해할 수도 없고 좋아할 수도 없는 이질적인 공간이고. 왜 이렇게 자신이랑 세상을 분리시켜서 단절시키게 됐을까? 이 생택지 페리라는 사람이. 이 저자 김성태 씨는 그것이 이 생택지 페리라고 하는 사람의 이 출신 성분, 몰락한 귀족의 아들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몰락한 귀족의 자제라고 하는 자신의 어떤 출신 성분, 이 계급성에 충실한 사고방식과 의식 구조를 반영한 것이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옛날에 성에 살았잖아요. 대우 잘 받고. 그 성이 이제 나가야 될 때는 자기의 독방이 된 거고, 어린 왕자로 치면은 그것은 소옥성인 거죠. 그리고 그 바깥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몰락한 귀족이라고 하는 이 계급들을 더 이상 대우해주지 않고 이해해주지도 않는 팍팍한 곳. 이 두 가지로 나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저자 김성태 씨는 그 생택지 페리가 비행기 조종사를 한 것도 바로 이런 맥락에서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 책에도 좀 나와 있는데요. 153쪽. 생택지 페리에게 비행기 조종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오로지 하늘에 대한 동경뿐이었다. 생택지 페리는 왜 그렇게 하늘을 동경했을까? 언뜻 듣기에는 어려운 질문 같지만 조금만 생각해보면 지극히 쉬운 질문이다. 세상과 분리되어 고립된 독방 속에 갇힌 왕자병 환자. 그런 그가 사관학교 입학실험에 실패한 이후 군 입대라는 막다른 골목에 처했을 때, 그리고 그 자리에 하필 비행기가 있다고 했을 때, 그리고 비행기 조종을 배우기 위해 어머니를 졸라 비싼 수업료를 즉시 조달할 수 있다고 했을 때, 그가 하늘을 나는 것 말고 다른 것을 생각할 수 있었을까? 그 순간의 생택지 페리에게 비행기를 타고 혼자만의 창공으로 날아가는 것은 완벽한 탈출이었을 것이다. 하늘에는 바깥의 사람 세상이 없다. 거기엔 아무것도 없다. 게다가 거기서 내려다보면 모든 것이 작아 보이고 모든 것이 정복된 것처럼 느껴진다. 이 유아독존의 자족이야말로 어린 시절 성체에서 살았던 태양의 왕자로서 생택지 페리의 본령이다. 20살이 넘도록 변하지도 자라지도 않은 어린 왕자 생택지 페리가 어떻게 이 본령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겠는가?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이로 인해 생택지 페리의 생각과 상상력이 방해받지 않는 편파성과 배타성을 굳힐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 배척과 추방, 죽음의 술사, 자본의 안락함에 대한 은밀한 찬양, 현실 세계의 모든 이념과 사상에 대한 혐오는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이 하늘의 독방에서 만들어졌다. 그에게 비행이 중요한 이유는 그가 비행기 조종이라는 행동을 했기 때문이 아니다. 그에게 비행이 중요한 이유는 그것이 완고하고 고집센 공상을 냉동 상태로 영구 보존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조건이었기 때문이다. 어린 왕자는 이 하늘의 독방에서 탄생했다. 그 독방을 소혹성 612호라고 부르는 것은 적절한 것을 넘어 필연이기까지 하다. 하지만 그것은 겉보기의 포장과 달리 낙원이 아니다. 하늘의 독방 소혹성 612호라는 이름을 가진 어린 왕자의 별은 중세의 무덤에 훨씬 가깝다. 어린 왕자는 이 무덤으로부터 날아온 소년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보면은 배척과 추방, 죽음의 술사, 자본의 안락함에 대한 은밀한 찬양, 현실 세계의 모든 이념과 사상에 대한 혐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이것이 여러분이 아마 도대체 생택지 페리가 어땠길래 이런 무시무시한 얘기들을 하냐라고 아마 의아한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왜 그렇게 이 김생타 씨가 얘기하고 있는지를 좀 더 이제 구체적인 예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없으세요? 저는 사실은요, 네. 녹음들에서 다 아시잖아요. 아닌가요? 무슨 생각을 하게 됐냐면은, 네. 우리가 생택지 페리처럼 극단적이지는 않지만, 누구나, 어떤 한 시기에는 그렇게 자기만의 성에, 자기만의 방에 갇혀서 자기만의 세계를 고집하고 싶었던, 그리고 고집했던 그 시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사회생활이라는 걸 해야 되고, 관계를 맺어야 되고, 단체 생활이라는 걸 해야 된다라는 걸 알게 되는 순간, 조금씩 문이 열리게 되고, 사실 그 공간이 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렇죠. 예. 그래서 결국은 그 세상 속으로 끌려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걸 어느 순간 우리는 다 받아들이고 나오지만, 생택지 페리는 어떤 의미에서는 그걸 끝까지 거부한 사람이잖아요. 셈인 거네요. 네네. 그래서 그게 나쁘다 좋다를 떠나가지고 그런 사람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를 우리가 부정할 이유는 없지 않을까라는 그렇죠. 생각도 맞습니다. 들고. 있는 그대로 보는 거죠. 그렇죠. 있는 그대로 볼 필요도 있는 것 같고. 근데 저는 문제가 굳이 된다면 이런 부분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우리 그 물잡이님이 쓰신 것처럼 어린 왕자를 쓴 사람은 하나이고 이 책이 좋은 책이라고 떠드는 사람은 정말 많은데 작가만 욕하는 것은 좀 아니지 않냐라는 의문을 올려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약간 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반드시 존재를 해야 되고 우리가 사는 세상이 정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당신도 이쪽으로 끌려와야 돼. 강요할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동시에 하지만 현상인 거죠. 그렇죠. 하지만 천편일률적으로 이 책에 대한 감동을 다 이렇게 받아야만 한다라고 억압하는 이 현실 자체를 저는 타파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죠. 생각해보니까 필독서로 다 읽고 마치 이게 좋은 것이냐. 그래서 내가 이것을 좋다고 느끼지 않으면 내가 잘못된 건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몰아가잖아요. 맞아요. 그래 맞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 이 생택지 페리라고 하는 사람의 이 사상을 좀 들여다보면 우선 이제 좌익, 사회주의나 뭐 공산주의를 굉장히 싫어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몰락 귀족이라고 하는 그 자신의 계급성에 비춰보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귀결일지도 모르겠는데요. 이 1935년에 생택지 페리는 소련을 방문을 합니다. 그 당시 이제 스탈린이 이제 지도자로 있었고 파리 스와르라고 하는 신문의 특파원 자격으로 갔는데 여러 날에 걸쳐서 이제 탐방 기사를 게재를 했거든요. 이 기사 내용이 전체적으로 좀 어둡고 침침하고 모호했다고 하는데요. 어쨌건 결론은 이랬대요. 이 모스크바에서 만난 프랑스 출신 노파의 입을 통해서 생택지 페리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혁명이란 바로 지긋지긋한 것이랍니다. 왜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물론 생택지 페리는 러시아 혁명이랑 이 소련 스탈린이 싫었던 모양이에요. 물론 우리 이제 진보적인 사람 중에서도 스탈린 싫어하는 사람 많죠, 사실은. 스탈린 정말 독재자였죠. 독재와 억압의 뭐 표상처럼 이제 얘기를 하지만 그것 이제 스탈린의 그런 독재가 싫어서 그런가 보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이 쉬운데 그건 아니었어요.
그냥 좌익이 싫었던 거고 1936년에 또 이 생텍쥐 페리는 스페인 내전, 당시 스페인 내전이 있었잖아요. 네. 이 내전 중인 스페인을 방문을 하는데요. 이번엔 또 레트랑스 지앙이라고 하는 그 신문의 특파원 자격이었어요. 그래서 이때도 거기 방문해가지고 여러 날에 걸쳐서 또 탐방 기사를 썼는데 이 기사들도 역시 모스크바 기사처럼 어둡고 침침했고 결론은 이랬어요. 이제 생텍쥐 페리가 이렇게 썼습니다. 어떤 내란이라고 하는 건 여기 스페인 내전이겠죠. 어떤 내란. 그것은 전쟁이 아니라 일종의 질병이다. 그러니까 이 생텍쥐 페리는 제3자적 입장에서 스페인 내전은 그 자체로 그냥 완전 질병이다. 꼴배기 싫고 아픈 거다 이렇게 봤는데 당시 사실 이 스페인 내전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서구의 지성인들 경우는 이 생텍쥐 페리랑 생각이 크게 달랐습니다. 이 스페인 내전을 보는 관점이요. 잘 아시다시피 이 스페인 내전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 이제 민주공화국 정부를 우익 파시스트 프랑코 장군이 쿠데타로 이제 전복했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 민주 진영과 파시스트 진영이 내전을 벌이게 된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양심적인 사람들이 막 국경을 넘어서 이 민주공화 정부를 지지하고 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총을 들고 프랑코 장군이 이끄는 파시스트들과 싸우기까지 했단 말이에요. 잘 아시다시피 동물농장을 쓴 조지 오웰도 참가를 했었고 해밍웨이도 종군 기자로서 참가를 했었고요. 그리고 그 파블로 피카소, 진보적인 미술가로 잘 알려진 파블로 피카소도 이 내전의 비극을 폭로하는 그 명작 게르니카를 그리기도 했지 않습니까? 이 게르니카 같은 경우는 그 나치 독일이 프랑코 정권을 이렇게 지지해주면서 공습을 했잖아요. 스페인에다가. 그래서 이제 이 게르니카라고 하는 도시에다가 이제 폭탄을 퍼부었는데 이 폭탄 때문에 이제 7,000명의 도시 인구 중에서 1,600명이 죽었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80%가 넘게 집이 무너졌고 피카소가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대요. 여러분은 눈만 가지고 있으면 화가가 되고 귀만 가지고 있으면 음악가가 되고 가슴 속에 하프만 가지고 있으면 시인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천만에요. 그 정반대입니다. 예술가는 하나의 정치적 인물입니다. 비극이 터지던 그 순간부터 나는 게르니카를 그렸죠. 그것은 비극이었고 인류에 큰 충격을 준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도 자기가 진보적인 양심적인 사람으로서 폭로를 한 거잖아요. 근데 생텍쥐 페리는 그냥 질병일 뿐이에요. 이것은 그냥 멀리하고 싶고 꺼리고 싶고 다 싫은 거야. 그냥 파시스트도 싫고 민주주의도 싫고 다 싫은 거예요. 생텍쥐 페리는요 자유주의도 싫어했고 인본주의도 싫어했대요. 그러니까 좋아한 건 뭐였나요? 그러니까요. 나는 이런 얘기를 했어. 생텍쥐 페리가. 나는 인간의 자유를 개인에게 그리고 개인이 모여 이룬 집단에 예속시키려는 것은 그 무엇이든 맞서 싸울 것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 인간의 자유를 개인에게 주는 거는 자유주의잖아요. 네. 그리고 이 인간의 자유를 어떤 개인이 모여 이룬 집단에 주는 것은 어떤 사회주의나 이런 걸 얘기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자유주의도 싫고 사회주의도 싫고 다 싫다는 게 좌익도 싫고 우익도 싫고 뭐 자유주의도 싫고 죄다 싫대요. 그럼 도대체 뭐가 좋은 거야 이 사람은? 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에? 인본주의도 싫어하고. 왜냐하면 그러면서 이제 생텍쥐 페리가 좋아했던 거는 뭐 그런 걸 좋아했대. 여기 그 글이 나오네. 인본주의에 대한 얘기. 생텍쥐 페리가 이렇게 썼어요. 우리의 인본주의는 인본주의도 싫어했어. 세상에 휴머니즘도. 행동을 등한시하였다. 그리하여 그 시도는 실패로 끝났다. 나의 문명을 신이 지탱해주고 있는 한 이 문명은 인간의 가슴에 신을 세워준 희생의 개념을 살려냈다. 인본주의는 희생의 중요한 역할을 등한시했다. 인본주의는 행동이 아닌 말로써 인간을 움직일 수 있다고 착각한 것이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신을 좋아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신이 지배하던 시대는 바로 봉건 시대죠.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타고난 신문적 질서가 고착화되어 있는. 생각해봐요. 문희정 아나운서가 중전 마마잖아요. 네. 중전 마마는 모두를 다 거느리고 있던 사람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좋아져서 갑자기 다 나를 깔봐. 공산당도 날 싫어하고. 내가 거느리던 애들이 그러니까 나랑 맞짱 뜨자고 그래. 자유주의자들도 날 싫어하고. 헐. 다 싫어해. 내가 왕이고 왕비였는데.
그러면 어떻겠어, 이 사람은? 세상이 다 꼴배기 싫은 거야. 몰락 귀족은 세상이 다 꼴배기 싫죠. 쉽게 얘기하면은. 그런 거죠. 네. 다 무례하고 마음에 안 드는 거지. 네. 왜냐면 나는 귀족의 피를 타고난 사람인데. 그러니까요. 아니, 세상이 어찌 되려고 이런 귀족을. 신을 신봉하든 나를 신봉해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나 왕자인데, 어린 왕자인데, 세상에. 그러니까, 아니, 귀족한테 귀족을 몰라보고 귀족 대우를 안 해주는 이 더러운 세상.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왕이 될 수 있는 공간으로 칩거하게 되는 거잖아요. 들어가야죠. 그리고 정말 그림으로 보는 어린 왕자의 모습은 참 사랑스럽고 어떤 면에서는 귀엽잖아요. 네, 그 왕자 옷 입고 있는 것도 웃기기도 하지만 귀엽기도 하고 꼬마아이가 그러고 있으니까. 예. 근데 이런 생택지 페리도 그러니까 다 싫어하던 사람도 좋아하는 것이 있었대요. 이게 뭐냐면 바로 자본이었다고. 돈. 네. 김성태 저자가 그 얘기를 합니다. 생택지 페리의 작품, 또 다른 작품인 야간 비행에는 이런 내용이 나온다고 하는데요. 요약하면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이 야간 비행 얘기는 이제 우편물을 비행기로 나르는 이제 우편 항공사들의 얘기가 나오는데, 아시겠지만 이제 밤에 당시처럼 뭐 관제탑이 잘 돼 있다든지 이런 것도 아니고 어두운 밤에 지금처럼 기술 수준이 낮은 상황에서 야간 비행하는 건 되게 위험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당시 이 야간 비행에 나오는 이 정부 관료들이 그래서 그 야간에 이제 우편물 나르는 건 이제 못하게 하려고 한 거예요. 이에 대해서 이제 리비에르라는 이 등장 인물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철도 우편이나 선박 우편도 다 밤에 운송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항공 우편이 야간에 운행되지 않으면 항공회사는 망한다. 이 기업이 망하기 때문에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이므로 항공회사의 이익, 그 자본의 이익을 위해서는 어떤 일이 있어도 야간 비행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주인공일 거예요, 아마 이 사람이. 그러자 정부 관료들은 또 이렇게 어떻게 그런 위험을 감수하려면 보험을 들어야 될 텐데 분명. 그럼 그 보험료가 드니까 오히려 그 보험료 내는 돈이 또 손익에서 손해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반론을 전개했더니 그러면서 또 야간 비행을 이렇게 사람의 생명을 경시하면서 회사를 경영하면 또 여론도 안 좋아지지 않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리비에르가 무자비하게 대답을 한 거예요. 여론 따위는 회사가 조종하면 그만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응? 그리고 이 동일한 작품 야간 비행에서 또 다른 측면 프랑스 제국주의의 흔적도 발견을 할 수가 있어요. 뭐냐면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어요. 그는 한 도시에서 다음 도시로 이동했고 작은 도시들은 그가 지키는 양떼였다. 인간의 삶을 부드럽게 해주는 것들, 모든 것들, 인간의 집, 작은 카페, 산책로에 늘어선 나무들 따위가 그를 향해 다가오며 점점 커졌다. 왜냐면 비행기를 타고 있는데 착륙할 때 그러겠죠. 점점 커지잖아요, 보통. 예? 그는 마치 정복을 끝내고 난 밤에 제국의 영토를 내려다보며 인간들이 소소한 행복을 발견하는 정복자와도 같았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보통 생텍쥐페리 소설에 나오는 지명들을 보면 프랑스뿐만이 아니라 아프리카 북서부 해안이라든지 남아메리카 동부 지역이나 내륙 지역의 도시 이름이 나오는데 이 도시들의 특징은 식민지예요, 다. 프랑스가 아프리카 식민지를 많이 경영했잖아요. 네. 그리고 세상에 우편 배달부가 항공기로 우편 배달을 하는데 그의 시선을 한번 보자고요. 네. 그렇게 자기가 거니는 도시들을 자기가 지키는 양떼로 보는 거야. 프랑스를 그렇게 보진 않겠지. 아프리카 도시를 그렇게 보는 거겠죠. 네? 그리고 또 뭐라고 해요? 도시들을 정복하여 제국의 영토로 삼는 우편 배달부예요. 아까 나왔잖아요, 그죠? 제국의 영토를 내려다보며 인간들의 소소한 행복을 발견하는 정복자와도 같았다. 세상에 우리나라 우편 배달부가 우편 배달을 하면서 내가 모두 이 양떼들 다 덜 봐주겠다. 그리고 내가 모두 다 정복했다. 그러면 그러면 한마디로 표현하죠. 미친놈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시선을 가지고 누가 우편 배달을 하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런 시선으로 우편 배달을 할 수 있는 것은 이게 누구의 시각이냐? 프랑스 제국주의의 시선이기 때문에 이런 표현이 가능한 거죠. 왜냐하면 다른 도시들은 우리가 보호해줘야 될 식민 양떼들이고 그리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는 마치 제국을 경영하는 사람인 것처럼 그 도시들을 내려다보면서 흐뭇한 표정을 짓고 이렇게 사실 생텍쥐페리에 쓴 글들에는요. 이 제국주의의 시선이 많이 담겨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시선이 어린 왕자라는 책 속에도 고스란히 담겨져 있다는
의미인가요? 어린 왕자에서 이런 예를 들진 않으세요. 김상태 저자가. 김상태 저자는 이제 어린 왕자에서는 좀 다른 예를 찾아냅니다. 그건 제가 조금 이따가 말씀드릴 텐데요. 네. 야간 비양에서 주로 이런 얘기를 많이 했고 어린 왕자에서는 왕자병 환자의 시선과 이 프랑스 살롱, 질펀한 프랑스 살롱의 그 분위기가 나오는데 그건 조금 이따 제가 말씀을 드릴 거고요. 네. 우리가 사실 서구의 사상을 배우고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아니, 저희 네. 교육받을 때 그냥 기본적으로 다 서구 사상을 네. 그냥 예를 들어서 삼인주의 우리가 다 좋아하잖아요. 유럽의 삼인주의 사상 같은 거, 사회민주주의, 복지가 중요하다. 그런데 이 삼인주의의 사상 이런 걸 받아들일 때도 우리가 좀 조심해서 봐야 될 측면이 있어요. 뭐냐면 유럽 사람들이 과연 그 사회가 그렇게 잘 사는 게 소위 말해서 부자 증세와 그것에 의한 분배만으로 그렇게 잘 사는 걸까를 생각을 따져볼 필요가 있는데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그 사람들이 중국이나 제3세계에서 싸게 사서 입는 옷들이나 어떤 가전제품들을 이제 중국이나 제3세계에서 들여오지 않고 자기들이 직접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면 그렇게 싼 값에 그 물건을 만들 수가 없을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은 비싼 값에 만들 수밖에 없고 그런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시간을 더 들여야 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은 지금보다 유럽 사람들이 삶의 질이 후퇴하겠죠, 당연히. 제3세계에서 싸게 만들어주는 걸 자기들이 이제 다 만들었어야 된다라고 하면 그 사람들의 삶의 질이 후퇴할 겁니다. 이건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그 사람들이 지금 수준의 유럽 사람들이 잘 살 수 있는 이유는 중국이나 제3세계에서 자신들이 싸게 사는 물건들을 그 사람들의 임금을 후려쳐서 사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 복지를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어쩔 수 없이 다른 국가의 착취를 통한 그런 거죠. 복지를 누리고 있다. 그러니까 생활 수준이 그 정도가 될 수 있고 만약 이 서유럽 국가들이 그런 어떤 제국주의적인 이 세계 구조를 잃는다면 이 사람들의 삶의 질이 후퇴할 거잖아요, 전체적으로. 그래서 재밌는 게요. 서유럽의 삼인주의 사상은 제국주의를 비판하지 않아요. 진짜요? 네. 왜냐면은 생각해보세요. 프랑스 사회당이 당선됐다고 해서 이 프랑스 식민지 경영을 포기하냐, 아프리카 경영을 포기하냐, 그러지 않거든요. 그래서 서유럽의 삼인주의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들의 그런 토대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근데 그것을 우리나라에 고시고대로 수입한 사람들의 경우 그래서 이 미국의 제국주의적 행태라든지 유럽의 제국주의적 행태에 대한 어떤 비판의식이 적어요. 그걸 받아들인 사람들이. 왜냐하면 본가가 그런 생각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일상적으로 받아들이는 진보적 사상 내부에도 사실은 서유럽의 흔적, 그런 어떤 제국주의적 흔적이 남아있거든요. 사상적 흔적이. 이렇게 생텍쥐페리의 성장 과정이나 세상을 보는 관점을 이해한 후에 이 어린 왕자의 행동 패턴을 보면요. 그 기묘하고 신비로운 느낌의 가면은 벗어지고요. 몰락 귀족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특히 그 소옥성에서 꽃과 어린 왕자의 만남을 다룬 그 유명한 구절이 있거든요. 네. 거기를 녹음 때는 제가 문희정 아나운서께 부탁을 드렸는데 오늘 제가 읽을 거예요. 지금 시간이 6분밖에 안 남았어요. 정말요? 네. 알겠습니다. 그거 다 안 읽을 거예요. 네. 어차피 조금만 읽을 겁니다. 6분밖에 안 남았어요. 와, 시간이 참 빨리 가네요. 자, 애교가 이거 여러분 본문이에요. 애교가 이만저만 아닌 꽃이었다. 그 꽃의 신비로운 단장이 그러니까 며칠이고 계속됐다. 그러더니 어느 날 아침 이 얘기를 하기 전에 원래 소옥성에는요 소박한 꽃들이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그 꽃들 꽃잎도 한 겹만 있는 소박한 꽃들만 있었는데 어느 날 어디선가 씨앗이 하나 날라와가지고 이거 읽지 않고 그냥 설명을 하겠습니다. 읽으면 시간이 없어서 꽃이 날아왔는데 어린 왕자가 이 꽃을 계속 보니까 너무 감탄을 합니다. 이렇게 해요. 어린 왕자는 정말 아름답군요. 그러더니 이 꽃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죠? 나는 해님과 동시에 태어났거든요. 또 나와요, 그죠? 그리고 다시 조금 이따 이런 얘기를 해요. 아침 식사 시간이 된 것 같네요. 제 생각을 좀 해주시지 않겠어요? 밥 달란 얘기죠. 밥 달란 얘기죠. 네. 손이 올라가려고 그래요, 저는. 에? 어머! 그래서 이 어린 왕자가 신선한 물통에다가 이제 물을 한 통 길어다 뿌려줬어. 그랬더니 조금 있다가 이제 뭐라고 하냐면 바람을 좀 막아달라고.
난 호랑이 따윈 조금도 무섭지 않아요. 하지만 바람은 질색이에요. 혹시 바람막이는 없으세요? 이러면서 이제 왕자는 여기서 알고 있어. 얘가 참 성질이 더럽다는 걸. 그럼에도 계속 해줘요. 왜? 이유는 예쁘니까. 이런 식으로 뭐라고 해야 될까? 계속 이 둘 사이에 밀당이 나오거든요. 밀당. 이거를 쫙 인용을 해놓고 김상태 저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본문에 이렇게 써 있어요. 직접 이렇게 말해보겠다. 아주 지랄을 치고 있다고. 그 무슨 은유 같은 고상한 생각을 걷어내고 있는 그대로 그 장면을 읽어내면 정말 20세기 초반 프랑스 이 살롱에서 벌어지는 남녀 간의 질펀한 연애 행각과 밀고 당기기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장면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 그거는 우리 사회에서 지금도 만날 수 있는 모습 중에 하나 아닌가요? 왜 외모 지상주의가 판을 치고 있고 이쁜 여자들은 그 이쁜 거 하나로 모든 걸 다 해결하려고 하잖아요. 사실 이 소옥송을 떠난 이유가 뭔지 기억나세요? 꽃과 싸워서 떠난 거예요. 이것도 참 개판이죠. 아주 그 짓꼴리는 대로 하는 이 뭐라고 해야 돼요? 왕자병 환자를 볼 수 있는데 그래서 김상태 저자의 이 평가가 아주 이렇게 다음과 같이 이어집니다. 뭐라고 이어지냐면 이거 읽으면 끝나겠다. 생텍쥐 페리는 프랑스 제국주의 마지막 시기인 1900년대 초반의 인물이었다. 생텍쥐 페리는 그 시절이 몰락한 귀족이었다. 이 두 가지다. 나는 이런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생텍쥐 페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살았으며 역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작품을 썼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그 시기 그 조건 속의 생텍쥐 페리는 여성관을 그만의 책임으로 치부할 수는 없다. 여성의 참정권은 1921년에 미국에서 처음으로 보편화되었다. 프랑스는 이 영향으로 1946년이 되어서야 겨우 여성의 참정권이 인정됐다. 그러니 생텍쥐 페리가 다른 방식으로 사고하고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기는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따라서 나는 생텍쥐 페리에 대해 어느 정도 관대하다. 어떤 이는 나의 관대함이 못마땅할 수도 있겠지만 나로서는 다른 방도가 없다. 그것이 내가 수용하는 생텍쥐 페리의 일부라는 것이다. 그러나 내가 당혹스러운 것은 이 아득한 시기의 콘크리트처럼 단단한 봉건성과 원시성이 왜 지금까지도 마천루처럼 당당하냐는 것이다. 우리가 다 읽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요. 오늘의 우리는 누구도 어린 왕자의 꽃이 되고 싶어 하지 않는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쭉 나와요. 저는 그러니까 저희가 아까 얘기했던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니 그럴 수 있어요. 그쵸. 세상은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하니까 그것까지는 저희가 인정하겠다고요. 근데 왜 우리에게 그걸 강요하냐고요. 그리고 또 아주 잘 포장을 해가지고 말이에요. 저도 사실은 고백합니다만 한때 어린 왕자의 한 부분을 오프닝으로 사용한 적이 있었는데요. 배꼽사가 정중히 드리겠습니다. 몰랐어요. 그냥 예쁜 책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 김상태 저자의 이 책을 읽고 중세의 무덤에서 날아온 소년이라고 하는 이 부제가 정말 잘 이해가 됐어요. 물론 오늘 제가 이 짧은 시간 동안 한 얘기로 모든 내용을 다 납득하시긴 힘들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이 책에 나온 내용을 자세하게 보시면 정말 그 어린 왕자의 민낯이 생생하게 나오고 생텍쥐 페리의 민낯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우리 미친 기타님께서 아는 것이 불편해서 눈과 귀를 막고 1번 찍는 거나 다를 게 없네요 하셨고요. 굿프렌즈 823님은 그래서 인생이 책으로 되는군요. 라고 선생님 책을 또 이렇게 홍보를 또 해주시네요. 다음 주부터 제가 좀 과도한 홍보에 들어갈 겁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애들이 또 다쳐가지고 돈이 더 많이 필요해요. 우리 와이로님은 승환옹 별명이 어린 왕자인데 바꾸셔야 하나요? 이승환 씨 별명이요. 어떡하지? 그분도 골방에 계시는 거 아니죠? 자, 우리 파트르시님께서 오늘자 뉴스케이 소식 어린 왕자 안티팬 급증이라고 하셨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잘못 교육받아서 잘못 생각하고 잘못 강요되어진 생각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렇죠? 뒤늦게나마 이렇게 하나씩 그 잘못들을 고쳐나가려는 노력. 아마 우리가 죽는 순간까지 멈추면 안 되는 노력이겠죠. 그래도 뭐 꿈보다 해몽이 좋을 수도 있으니까요. 네. 네, 선생님 오늘도요, 저희가 사실은 생각지 못한 부분을 콕 하고 짚어주셔가지고요, 조금 더 깨인 생활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민라디오